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학 문제풀이 오늘 29강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성수효과 전체적 정리해드렸고, 자동환 장치, 재량, 준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ISA 이동요인, LM 이동요인, ISLM 동시균형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IS 곡선의 기울기 요인,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6번 보겠습니다. 12장의 6번 문제. 자, 6번에 경기 침체 시에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정부 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 조달 중에 가장 팽창적,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파 언급은 안 하고 일반론적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내용 이제 일반적 견해는 이제 불황 시에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이 이제 효과. 물론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성숙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막 소비를 늘리고 이제 국민 소득이 막 증가되겠죠. 여기 이제 경기 부양 효과인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요. 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돈을 뭐로 조달하는가?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학파 이야기는 없고 이제 일반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원 조달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텍스 징수하여 정부 지출한다. 둘째, 이제 특히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정반대 얘기는 텍스 징수 안 하고 징수할 것을 안 하고 정부는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양적 완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통화량 증가 방식이죠. 양적 완화 방식, 통화량 증가 방식. 공채를 발행하긴 하는데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도록 하니. 요거는 민간이 인수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에는 이제 그냥 정부가 공채를 발행한다 하면은 민간이 인수하는 겁니다. 민간이 인수하는 거.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하면 중앙은행이 반드시 인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차입, 그 다음 차입에서 쓰는 방식. 외자를 끌어와서 쓰는 방식. 요게 이제 양적 완화 방식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들죠.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병주고 약주고죠. 텍스 징수하여 정부 지출을 늘린다. 텍스 징수하면 우리 국민들 소비가 위축돼서 소득이 죽잖아요. 병주고, 그럼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린다. 약주고. 효과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채 발행으로 하면 이제 텍스를 국민들이 안 내니까 일단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부양이 됩니다. 효과는 이제 본다 보통. 조세를 징수 안 하고 하니까 정부가 돈을 민간에 잠자는 돈을 빌려가 돈을 쓰니까 효과는 본다. 근데 이제 장기에는 여기 구축이 일어나죠. 장기에 가면은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지고요. 시중에 공채가 발행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떨어져서 Y가 떨어져요. 이 구축 효과입니다. 구축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에는 효과 봤다가 장기에는 구축 때문에 효과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이는 전부 다 통화량 증가 방식이니까 통화량이 증가돼서 이자율이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하여 또 소득이 또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믹스 효과, 파리스 믹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가중되게 나타나죠. 이 효과도 보이고 또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금융정책을 실시한 것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효과가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럼 이게 일반론적인 보면 여기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경기 부양의 가장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이 양적 완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그래서 보면은 1번이 조세부가 4번도 조세부가 1번하고 4번은 좀 더 1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번이 이제 요거죠. 2번은 이제 공채 발행으로 한 조달인데
단기의 효과보나 장기에는 구축대 효과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3번이 이제 중앙은행부터의 차입, 중앙은행 차입, 중앙은행에게 공채를 인수시킨다. 그다음 외자 도입, 요것으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 학파로 연결한 게 더 잘 나오죠 실제로. 그게 이제 7번에 나와 있네요. 7번에 이제 대등정리가 나와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내리고 세금을 안 거두고 이 말이죠. 대등정리하면 이제 요 공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금을 걷지 않고 정부 지출은 계속 하는데 불황 타결을 위해서 정부 지출은 계속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는 원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쓰려면. 근데 세금을 안 걷고 공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서 쓴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세금을 내리고 세수 부족을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장기적으로 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리카르도의 등가정리라고 하죠. 이라고 한다. 다음 중 이 가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학파별 내용 아닙니까? 케인즈파들은 2번으로 하라. 그럼 1번은 병 주고 약 주고니까 하면 안 되고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해 1번은 하지 말고 2번으로 하면 효과를 본다. 여기 이제 케인즈 주장이죠. 경제가 부양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조세 징수하지 마라. 공채 발행으로 정부 지출해라. 이게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했고요. 통화주의는 자 케인즈 2번 하면 요 그대로죠. 2번 하면은 효과는 보는데 이 말대로 효과는 보는데 나중에 구축돼 가지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짜 효과 보려면 통화량 증가 방식을 권하는 거죠. 3번을 하면은 효과는 볼 수 있어요. 통화주의파답게 통화량 증가 방식을 주장합니다. 3번 하면 효과를 본다. 이게 이제 통화주의 주장인데요. 다 이 견해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케인즈파가 맞을 수도 있고 통화주의파가 맞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개 이제 더 들어오죠. 세고준파, 합리적 기대파. 합리적 기대파가 이 통화주의보다 더 고준파다운 고준파 같은 친척인데 이 사람들이 들고 들은 게 리카르도의 대등정리입니다. 대등정리를 인용해 가지고 내용은 이거죠. 2번 하면 자 2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등정리는 무조건 2번입니다. 2번 하면 처음부터 효과 없다. 처음부터 경기부양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2번 하면 처음부터 효과 없다. 처음부터 2번 하면은 처음부터 전혀 경기부양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주의하고 보세요. 2번에 대한 결론은 같는데요. 내용도 틀리죠. 통화주의는 2번은 효과 보았다가 나중에 구축되어서 장기에는 효과 없다 이런 논리고요. 케인즈는 무조건 2번은 경기부양 된다 이런 거고요. 대등정리는 야 2번은 처음부터 효과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고준파의 논리와 케인즈 논리가 정반대의 논리예요. 케인즈는 2번을 하면 경기가 부양된다. 세고준파, 합리적 기대파, 대등정리를 이용하는 이 학파들은 2번은 처음부터 전혀 효과 없다. 이런 논리죠. 그 내용은 대등정리가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가지고 그 공채가 발행되면 이걸 조세로 인식해버린다. 이 미래 조세 아니냐. 나중에 조세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금 안 낸 돈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조세 낼 돈 없으니까 나중에 조세 내기 위해서 지금 소비를 안 해버리고 그 돈을 저축을 해버리는 논리입니다. 케인즈는 조세 안 거두고 공채를 발행하면 국민들이 그 조세 안 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래서 경제가 부양된다는 논리고요. 대등정리는 공채를 발행되면 조세와 똑같이 인식해버린다. 미래의 조세 부담으로 인식해서 나중에 조세 내기 위해서 이 지금 세금 안 낸 돈을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저축을 해버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대등정리죠. 그럼 이것도 뭐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고 미래 예견적 행동을 한다면 합리적 기대 행동하면 이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가지. 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케인즈 논리가 되는 거죠. 대등정리와 케인즈가 정반대 논리입니다. 경기 부양된다. 아예 안 된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이제 케인즈 논리가 되는 것인데요.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네 가지가 국민들이 근시안적 소비를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소비가
절대 소득에 반응하는 경우. 네? 다음 세 번째, 국민들이 지금 유동성 제약이나 차입 제약에 걸려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전부 다 케인즈와 어울리는 것들이죠. 케인즈 이론들이잖아요. 근시, 절대 소득,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전부 다 케인즈와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텍스 부담할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할 시. 요 네 가지가 이제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고 케인즈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죠. 이 내용은 이제 시사적이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은 이제 그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이건 이제 요 네 가지 중에 골라내면 됩니다. 요 네 가지. 1번에 보면은 차입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그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미래에 대한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할 요구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사람들이 장기 예측을 하고 합리적일 때, 이건 이제 대등정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참 현재의 소득이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여기 이제 소비가 절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절대 소득에. 지금 조세를 깎아줬으니까 절대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가 절대 소득에 영향을 받으니까 바로 소비를 해버린다는 논리죠. 자, 이 두 문제로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폐쇄경제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소시킬 때, 요 또 여기네.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 지출은 그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정부는 돈을 쓰는데 조세를 감면하고 공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예상되는 결과는 밑에 물어본 게 이제 소비는 어찌 되고 투자는 어찌. 자, 요 문제는 이제 일반론주로 물어봤죠. 학파 언급 전혀 안 하고 뭐 대등정리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 여기서 답을 하면 되는데, 예, 보통 조세를 감면시키고 공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여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조세를 감면해 주니까 국민들이 소비는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소비가 늘어나 가지고 요거 반대죠. 그러니까 조세 징수 안 하니까 국민들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는 살아납니다. 근데 공채가 발행되면 나중에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 투자가 떨어져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떨어진다, 소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소비하고 투자만 물어봤잖아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안 했고, 소비는 보통 증가된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오르니까 투자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 증가, 투자 감소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 자,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이 여기 보면은 대등정리도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10장에서 소비함수론에서 10장이 있죠. 앞에 10장에서 그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이 프레드만의 항상소득 가설과 MBA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 이런 것들이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이죠. 자, 13번에 이제 미래 전망적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차입자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미시경제학적인 내용이 좀 나왔네요. 우리 미시경제학의 그 소비 저축 선택 모델 기억나십니까? 3장, 미시경제학 3장 소비자론의 한 그 무차별 곡선 이론의 응용으로서 그 PC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내용은 소비 저축 선택 모형, 거기서 우리가 이자율 변화에 의한 대초가 소득가 한 적 있죠. 그 내용이 보기 1번에 나와 있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상식적으로 차입자들이 있잖아요. 차입자는 이자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실질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많이 내, 더 부담됩니다. 그런데 소비를 감소시키죠. 당연히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차입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실질 이자를. 그죠? 실질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부담되는데 소비를 늘릴 차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차입자는 실질 이자를 상승하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요. 저축을 늘립니다. 예. 물론 뭐 미시경제학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대초가 소득가 따져도 됩니다. 그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자율 올랐다.
대체효과는 이게 이자율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잖아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올라가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죠. 그러면 저축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가는 이 사람 차입자니까 이자를 하면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자기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도 줄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반드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축은 반드시 늘게 돼 있죠. 미래 소비는 어찌 될지 모른다가 답인데 현재 소비는 반드시 감소한다. 저축은 반드시 는다 이렇게 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여튼 이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조세삭감. 일시적 조세삭감은 일시적 소득 증가입니다. 임시소득 증가죠. 일시적 조세삭감은 임시소득 증가입니다. 그것은 같은 크기의 영구적 조세삭감, 영구적 조세삭감은 항상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항상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임시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기의 영구적 조세삭감보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죠. 임시소득은 소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이 프레드만설입니다. 그럼 3번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유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중에서 중장년층의 저축률이 가장 높죠. 이 사람들은 그 소비 비율이 낮고 이 중장년층 고소득자들 소비 비율이 낮고 저축 비율이 높죠. 그다음 4번에 리카르도 대등령에 의하면 정부출이 일정할 때 현재의 조세삭감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틀리죠.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채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공채는 기본적입니다. 리카르도 대등정리 나오면 조세를 거둘 걸 안 거두고 정부가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쓴다. 이게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더라도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채를 미래조세로 인식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조세 안 낸 돈을 소비를 아예 안 해버린다는 논리가 대등령이잖아요. 근데 소비를 늘린다. 이게 틀린데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유동성 제약이나 차입자에게 국민들이 빠져 있으면은 현 소비는 현재 나의 절대 소득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 논리가 되는 거죠. 케인즈 논리가. 네. 자, 13번에 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면은 ISLM 모형에서 이랬죠. 명백한 ISLM 모형에서 통화 공급 증가의 효과는 이랬어요. 아무 이제 추가적인 내용 없이 이제 통화 공급 증가. 그럼 우리가 일단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쪽에서 이제 소득이 이자율 내려가고 소득 늘죠. 기본적으로 이제 ISLM 모형에서라고 언급했고요. ISLM 모형에서 통화량이 증가되면 이제 우리가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자율이 내려가고요. 소득이 늘죠. 내용이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자율이 내려가서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입니다. 그럼 밑에 이제 물어본 거는 소득은 안 물어봤는데 소비는 어찌 되고 투자는 어찌 되냐 이거예요. 그 투자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요. 그럼 투자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소비는 어찌 되냐? 가만히 여기서 소비는 어떻게 될까? 소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견해차가 있지만 케인즈 같은 경우에 소비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케인즈파의 경우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가 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케인즈파 논리. 케인즈는 소비가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 늘어나. 그 다음에 옛날 고준파는 소비나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죠. 옛날 고준파의 걔네들은 이자율 내려가니까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겠죠. 이게 옛날 고준파의 논리입니다. 옛날 고준파는 소비나 저축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죠. 이래저래 보면 소비는 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이렇게 돼요. 소비 증가, 투자 증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무슨 문제인가? 자,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화폐 공급의 증가가 가장 적은 폭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두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효과 없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되죠. 자, 그 ISLM 모델에서 이제 재정이 효과 있나, 금융이 효과 있나,
뭐 그 관계 내용은 우리 그림 6개로 들어가죠. 그림 6개.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림 하나는 Is가 수직적이고 LM이 수평적인 경우. 그 다음에 아예 극단적 Is 완전 수직선 LM 일반형. 그 다음에 LM 완전 수평선 Is 일반형. 그럼 정반대 그림이죠. Is가 수평적, LM이 수직적. 그 다음에 Is가 완전 수평선, LM은 일반형. 그 다음에 LM이 완전 수직선, Is가 일반형. 이렇게 나오죠. 요 이제 기울기 요인 두 개 이용해서 요 6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찾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효과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은 효과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반대 상대적으로 금융이 효과적이죠. 상대적으로 재정은 효과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놈은 이제 재정만 효과 있고 재정만 효과 있고요. 금융은 효과 빵. 이 두 개는 이제 금융만 효과 있고요. 금융만 효과 있고 재정은 효과 빵. 그 다음에 구초효과 이야기도 하죠. 구초효과는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를 상실시키는 효과로서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케이스잖아. 그러면 이제 구초효과는 적다. 이거는 재정만 효과가 있으니까 구초효과가 없죠. 구초효과가 0입니다. 구초효과가 아예 없대요. 이거는 이제 재정이 효과가 떨어지는 케이스니까 구축이 큰 케이스. 요 두는 이제 재정은 효과 빵이니까 구축이 1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파 연결하면 요 케인즈 일반학자 이 두 놈은 케인즈 극단학파, 케인즈파 극단주의. 요거는 이제 통화주의 일반학자 그거야. 이거 두 개는 통화주의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두 개 그림은 우리 아이스 기울기 요인이 두 개 있죠. 첫째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탄력도가 어떠냐. 투자가 이자율의 반응이 탄력적일수록 수평적이죠. 아이스가. 두 번째, 투자 성수가 클수록 수평적이죠. LM의 기울기 요인도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두 개. 첫째, 아무래도 거래적 동기화폐 수요죠. 거래적 동기화폐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거래적 동기화폐 수요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LM은 수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동기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탄력적이면 수평적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두 개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해서 출제가 되고요. 이 극단적인 거는 이제 하나만 이용하죠. 이 아이스가 수직, 수평, 아이스 기울기 두 개 중에 두 개 다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것만 이용하죠. 이거는 적어드리면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그게 이제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나만 이용하죠. 이 두 개 중에 이 밑에 거 있죠.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화폐 수요. 여기 이제 투기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무한 탄력이면 이게 유동성 함정이죠. 유동성 함정. 무한 탄력이면 수평선. 투기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이걸 이제 상황 설정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그림이 이제 딱 파악해서 구축효과도 재정의 효과 있나, 금융의 효과 있나, 학파는 누구 거냐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번이 금융이 가장 효과 적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 위에 것들이 금융이 효과가 없는 케이스예요. 아예 이거는 금융이 효과 빵. 네? 이건 금융이 효과가 떨어지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 기업, 유동성 함정 바로 나와버리네요.
유동성 함수는 요거면 되고, 합해수의 이자율 탈수 무한 탄력으로 LM이 수평선입니다. 그죠? 수평선. 요거 아예 금융의 효과 없는 케이스가 기억은 일단 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합해수요가 이자율의 비탄력이다. 합해수요가 이자율의 비탄력이면 LM이 수직적이죠. 여기 있네. 합해수요 이자율 탈수의 비탄력이면 수직적. LM이 수직적입니다. 요거 케이스인데 이거는 금융이 효과적인 케이스입니다. 효과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투자가 이자율의 탄력이다. 투자가 이자율의 탄력이면 IS가 수평적입니다. 여기 투자가 이자율의 탄력적인 수평적. 요 케이스라. 요 케이스는 이제 금융이 효과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리얼이겠네요. 투자가 이자율의 비탄력이다. 그거는 이제 요거 IS가 요거네. 요거. 투자가 이자율의 비탄력일수록 수익적이죠. IS가. 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이 효과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금융이. 그래서 두 개를 골라라 했으니까 기업과 리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관련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번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ISLM 모형에서 균형 이자율과 소득을 구하라. 딱 보통 보니까 밑에 Y는 CIG, 이제 수출 수입이 없는 생산물 시장 방정식이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화폐 공급 이꼴 화폐 수요 나오죠. 이건 LM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죠. 이래가지고 연립하면 됩니다. ISLM 동시균형의 그 균형 이자율과 균형 소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ISLM의 동시균형의 소득과 이자율을 구하는 수학풀이 문제. IS식 구성하고요. LM식 구성해서 연립해주면 됩니다. IS식은 이제 그 수출과 수입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Y는 CIG 하면 됩니다. Y는 C, 그대로 적어주네. 소비 200 플러스 0.8, 200 플러스 0.8, Y 빼기 T까지 들어와 있네요. T가 그 오른쪽에 T가 조세가 100이죠. 정액세네 1000 차. 조세가 10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CI, 여기까지가 C이고요. 소비함수고. 그 다음 투자함수 1600 마이너스 100R 되네. 1600 마이너스 100R. 요게 I. 그 다음 G, 정부지출. 또 정부지출 1000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IS 방정식이고, LM 방정식은 이제 화폐 공급이 이꼴 화폐 수요인데,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출제자가 화폐 수요를 실질 화폐 수요로 나타냈죠. 그러면 화폐 공급도 실질로 맞춰줘야 됩니다. 실질로. 명목으로 화폐 수요는 화폐 공급,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명목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실질로 표시되어 있으면 실질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화폐 공급, 명목 화폐 공급이 5천이고요. 물가가 2니까 실질 화폐 공급이 2분의 5천입니다. 물가분의 명목 화폐 공급량. 이게 이제 실질 화폐 공급이고요. 그 다음 실질 화폐 수요는 그대로 실질 화폐 수요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주면 0.5y 마이너스 250r 플러스 500. 이게 LM 방정식입니다. 이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실질 화폐 수요, 실질 화폐 공급. 그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됩니다. 요 가지가 이제 요 가지가 경제학이고요. 요거 이제 두 개 연립하는 거는 수학이죠, 수학. 이 연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기가 편한 방법, 자기가 잘 아는 방법, 또 시간을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보기 좋게 변수 있죠. Y하고 R. 변수는 자항으로, 숫자는 우항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기 좋게 해서 연립합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변수들은 좀 더 자항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Y 있고 1Y 있고 여기 0.8Y 있죠. 넘겨서 빼면은 0.2Y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0R 있잖아요.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00R는 이제 숫자만 쫙 적으면 200이고요. 마이너스 800이죠. 그 마이너스 600. 1600 다음은 이제 1000. 여기 2000이 있으니까 2000이거든요. 그 다음에 LM도 그렇게 이제 보기 좋게 묶습니다. 0.5Y 마이너스 250R는 이거 2500이니까 500을 넘겨서 빼면은 20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기 좋게 딱 연립할 수 있다. 구하라는 게 이자율 구하라. 이거는 국민소득은 안 구하라 했고,
이자율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 소득을 제거하면 되겠죠. 국민 이자율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소득이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분하면은 여기다 양변에다 5를 곱하고요. 자, 다시. 여기다 양변에 5를 곱해 정리하면 요 곱하면 y, 요 곱하면 500r, 요 곱하면 10,000. 이것도 요건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요 2 곱하면 y, 요 2 곱하면 마이너스 500r, 2 곱하면 4,000. 그럼 이제 이거 빼기 시켜버리면 날아가죠. 빼기 하면 y가 날아가잖아요. 500r 빼기 500r 플러스 바꾸면 1,000r이고요. 10,000 빼기 4,000, 6,000이에요. 그죠? 말은 6% 되죠. 만약 소득까지 구하라면 요거 y를 r 6을 여기다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죠. 아무 때나 대입해가지고 소득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든지. 자, 6%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고. 그 다음 30분으로 가보겠습니다. 30분. 우리 정부가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뉴딜 정책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그 정부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공공투자 지출,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을 늘렸다. ISLM 모형에 의하면 다음 중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ISLM 모형 규정했고요. 정부 지출을 늘렸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무 추가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문제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ISLM에서 정부 지출을 늘렸다. 그럼 이제 IS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득은 늘고 이자율은 좀 오르고 이렇게죠. 이자율은 오르고 소득은 는다 이건데, 자 그러면 1번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이, 여기 화폐 공급은 줄어들죠. 화폐 공급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재정 정책을 내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화폐 공급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 실업률 감소하고요. 5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요 이자율 올라가니까 투자는 약간 구축이 되죠. 원래는 소득이 이만큼 나간다. 원래 이만큼 나가는데 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투자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33번. 요거는 앞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다음은 중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예가 아닌 것은 옳은 것은, 자동 안정 장치는 조세제도인 누진세제도와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입니다. 그래서 A. 누진소득세, B. 실업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 법인의 이윤에 부과하는 조세. 이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도 우리 집집세로서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도이거든. 그래서 A, B, C 모두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3, 4번은 이제 이동요인인데, 자, 근데 계산 문제까지 나왔어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델타 G만큼 늘리고, 조세는 델타 G의 2배 늘리고, 그때 델타 G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델타 G를 이제 100으로 봤단 말이에요. 100으로 보면 100. 그럼 정부 지출을 100만큼 늘리고, 조세는 100의 2배, 200 늘리고. 그러면 이게 밑에 보니까, 보기 보니까 아이스 곡선과 LN 곡선의 이동 요인을 물어봤는데, 지금 아이스 곡선은 이동 요인이 반대로 나타나죠. 우리가 아이스 곡선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요거는 그냥 표기한 게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 아이스 우측 가죠. 조세를 늘리면 아이스 좌측 내려가죠. 서로 상반적인 요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화폐 공급을 델타 G만큼 줄였다. 화폐 등부치를 100 늘리고 조세는 200 늘리고, 그럼 이거는 서로 상반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까지 내려올까? 원래보다 더 이쪽으로 내려올까? 원래보다는 덜 떨어질까? 요거는요, 그 밑에 이 문제의 단서조항 한계 소비세량 0.5다. 이거 괜히 출제자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IS 이동 폭은 성수로 계산한다 했죠. 그럼 이게 정수를 100 늘렸을 때 얼마 소득이 증가되는 걸 보고, 또 조세 200을 늘렸을 때 소득이 얼마 떨어지는 걸 성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 이동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덜 떨어지는지 완전 제자리에 복귀하는지 아니면 원래보다 더 왼쪽으로 내려가는지 승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수로 계산해야 되고요. 이동폭은 말이죠. 아이스의 이동폭은 승수로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 이제 통화량은 100만큼 줄이시. 그건 LM은 이제 통화량을 100만큼 감소했으니까 LM은 좌측 이동으로 끝납니다. 통화량을 100 감소했기 때문에 LM은 좌측 이동으로 가죠. 그래서 LM은 좌측 이동이 답인데 아이스는 승수로 계산해서 그 정도를 따져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승수 배웠잖아요. 한계 소비성향만 있는 경우에 승수니까 정부지출 승수는 1 한계 소비성향 C분의 1이죠. 이게 정부지출 승수입니다. 조세 승수는 1 C분의 -2죠. 아무것도 추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조세 승수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부지출을 100 늘렸다. 그럼 국민소득이 얼마 증가되는 거 보면 우측으로 이동하는 폭이 나오잖아요. 0.5, 이거 2니까 200만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조세는 이제 200을 늘렸죠. 조세는 요거 2배 늘렸잖아요. 200을 늘렸다. 이 승수가 -1이잖아요, 지금. 0.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00 조세 늘리면 소득이 200이 감소하네. 와, 이거 우연히 같아진 겁니다. 우연히 같아진 거예요, 승수에 의해서. 우연히 같아진 이거는 200으로 이동했다가 200 감소하니까 제자리에 위치합니다. 제자리. 그래서 아이소 국수는 원위치.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이게 답입니다. LM만 좌측 이동.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에는 이제 그림 우리 이제 불균형 상황을 물어봤네. 그림같이 아이소 곡선과 LM이 그려져 있다. 점 A의 상태를 바르게 나타내는 거죠. 지금 A는요. 우리가 아이스하고 LM 다 위쪽은 초과공급, 아래쪽은 초과수요 그랬죠. 위쪽은 초과공급, 아래쪽은 초과수요. 그래서 지금 A점은 아이스 곡선의 위쪽에 있잖아요. 생산무시한 초과공급이라. 생산무시한 초과공급. 그럼 저축위 투자를 초과하겠네요. 생산무시한 초과공급이면 그 소비를 양쪽에 빼버렸어요. 생산무시한 보면은 여기가 Y는 C 플러스 S까지 하면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C 플러스 I가 수요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인데 여기가 초과 공급이죠. 공급 수요. 여기는 초과 수요. 수요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여기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이제 CS가 CI보다 초과되는데 C는 같은 게 빼버린 거죠. 그래서 S가 I를 초과하는 초과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LM은 아래쪽에 있죠. 화폐금융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초과 수요. 화폐금융 시간 초과 수요. 그래서 화폐금융 시간 초과 수요니까 답은 1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그 아래쪽 이쪽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아이스의 위쪽은 전부 다 초과 공급이고요. 아래쪽은 초과 수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으로 이 점에서 경제는 어떻게 되지? 네, 시계 역방향을 돌리면 되죠? 시계 역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자율은 오르고 소득은 떨어진다. 여기서는 이렇게 갑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이자율도 떨어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이자율 떨어지고 소득이 늡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니까 소득은 늘고 이자율이 오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시계 역방향으로 돕니다. 불균형 때. 자, 35번이 그렇고 그 다음에 39번은 자, 39번 문제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 효과 있니 없니 그게 아니라 정부의 재원 조달 중에 조세로 징수하는 그 방법하고 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리는 이 방법 간에 서로의 그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본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39번 보세요.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징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빌릴 수 있다. 조세와 비교한 국채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국채는 조세보다 민간 부문의 저항을 덜 유발하죠. 당연하죠. 조세는 조세 징수하면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세를 안 하고 이제 공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저항은 민간의 저항은 조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처럼 국채는 유사시에 대규모 긴급 자금 동원 능력이 큰 겁니다. 조세는 불확실하죠. 조세 저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번, 3번 다 관련되어 있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국채는 조세보다 민간 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킨다. 틀리죠. 우리 앞에서 했잖아.
조세는 바로 국민들이 소비가 위축돼 버리잖아요. 근데 공채를 발행하면은 국민들이 조세를 안 내기 때문에 소비를 늘립니다. 물론 이 공채는 나중에 이제 이자를 올려서 구축 효과를 가져옵니다만, 투자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이 조세를 안 내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죠. 조세를 징수하면 소비가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채는 조세보다 민간 소비를 더 많이 위축시킨, 여기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3번 맞고 1번 맞고 다음 4번. 국채는 재원 조달 부담을 미래 세대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채는 반드시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미래의 조세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채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단은 이제 빌리가 민간의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 공채를 자꾸 발행한 정부가 자꾸 돈을 빌려가지고 쓰다 보면은 나중에 공채는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걸 나중에 빚더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채를 자꾸 발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재정 부담, 채무 부담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번도 맞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뒤에 한 두 문제 더, 한 서너 문제, 12장에 서너 문제 더 남았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보고 또 13장으로 넘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